자, 오늘은요, 뉴스로 보는 마지막 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 얘기를 조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관련된 영상도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요. 제가 자연의 징조는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연의 징조부터 좀 할게요. 한 주간 있었던 자연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서요, 21세기 진짜 중요한 자원은 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세기에서 가장 가치 있는 원자재이자 그리고 또한 고갈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로 여러분 물이 꼽혔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요 1%다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보도됐고요. 그 1% 중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8%만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고요. 약 20억 명의 사람들은요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마시면 병들고 그런다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문가들이요, 앞으로 물값이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이다. 물로 인한 전쟁의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가올 그 물 부족 현상을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각 기업들마다 일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 대기업들이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 중소기업, 물 산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을 다 모두 이렇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독점이죠. 독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이 물을 사들이고 있는 회사들이요, NW 세력입니다.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이 세력들이요, 물을 지배할 거라는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이요, 시온 의정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62년 만에 최악의 가뭄 때문에 중국을 넘어서 그 국제 곡물 시장이 비상이 될 거다. 이 심각성을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한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건데요. 동북 지역의 가뭄이 심각한데 이곳이 타격을 입으면 국제 곡물 시장이 위험해질 것이다. 그런데 이 전망이요, 어떤 예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SBS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밀 주산지인 중국 중동부 지역의 가뭄으로 국제시장에서 밀 가격이 6개월 동안 80% 이상 전력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후센터가요, 다음 달 초까지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답니다. 그래서 겨울 가뭄이 당분간 계속될 것인데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대만과 러시아에 잇따른 진도 6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6.7 그리고 대만에서 6.1의 지진이 이번 주 일어났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방귀가 잦으면 X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얼마나 지진이 많이 일어났으면 진도 6 이 정도 지진에는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7도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진 횟수 그리고 지진의 강도가 세워졌다는 반증입니다. 옛날만 좀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도 4, 진도 5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어이구 어떻게 큰일 났네, 이렇게 여러분 다소 우리가 호들갑 떨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진도 5, 진도 6 느낌도 안 오죠? 예, 그만큼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을 방사능을 이렇게 처리한 오염수 있죠? 그것을 후쿠시마 도쿄전력이요, 바다로 무단 방류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4일자 신문에 보도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방사능을 처리한 이 오염수가요,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되면요, 그 방사능을 처리한 오염수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고농축의
방사능이 오염된 겁니다.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것을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는요, 해류가 있어가지고 돕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바다는 그 상태만 이렇게 고여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는 돌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고농축 오염수가 된 오염된 바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무생물, 어떤 작은 미생물들이 물에서 이렇게 먹어요. 방사능 오염수를. 그러면 그것을 오염수, 새우나 이런 무기물질을요, 먹어요. 생선들이. 그러면 생선들은요, 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생선들이 먹어요. 그것을 우리가 잡아 올려서요, 또는 어떤 육식동물이요, 그것을 또 이렇게 먹어요. 새 같은 경우 바다의 생선들을 채가지고 먹죠. 그게 오염된 생선을 먹는 거예요. 오염된 유기물질, 오염된 무기물질을 생선이 먹고 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것이 바다에 오염된 거거든요. 지금 바다로 묻은 오염수를 방류하면 그것을 물고기가 먹고요. 중독된 채로 그것을 새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물고기를 건져가지고 사람이 먹어요. 무슨 말이냐? 이 바다로 무작정 오염된 오염수를요, 사람이 그냥 들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을 지금 도쿄전력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뉴스로 보고도요, 전 세계에서 아무런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짓이에요. 웃기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가요, 일본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오염으로 죽여버리겠다. 방사능으로 니들 다 오염시켜 죽일 거야.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게 이 기사예요. 그런데 반응하지 않아요. 참 신기합니다. 다섯 번째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유럽 가축들이요, 괴 바이러스로 인해서 홍역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BBC가 보도했는데요. 유럽에 괴 바이러스가 돌아서 유럽 전역의 수천 개 농장의 소와 양에게 전염된 것이 발견됐다라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괴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은요, 감염되면 가축이 암컷의 경우는요, 사산되거나 유산되거나 혹은 기형새끼를 출산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소 같은 경우요, 이 괴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을 우리가 인간이 가공해서 먹으면요, 그 바이러스에 그냥 우리 인간도 감염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 피해가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괴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나 돼지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이 먹으면요, 우리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들이요, 사산하거나 유산하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과 여러분 똑같은 기사입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위험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학자들이 다방면으로 이 원인을 찾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괴 바이러스가 독일은 물론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전역의 수천 개의 농장으로 확산되고 감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것이 감염됐는지 그냥 불현듯 딱 보니까 가축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라고 지금 뉴스가 보도하는데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거 캠트레일 혹은 세계 정부 애들이 몰래 갖다 뿌리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를. 우리는 압니다. 자, 여러분, 경제 봅시다. 경제 봅시다. 그리스 디폴트가 여러분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S&P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집단 행동을 하면 너희들 제한적 디폴트, 그러니까 완전 디폴트 바로 전 단계의 등급을 우리가 부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요 부분, 이 그리스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영상을 좀 봅시다.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영상 봅시다. 먼저 그리스 그리고 AIG 사태, 이거 먼저 좀 볼게요.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김선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 기자, 오늘은 그리스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구제금융합의안이 통과되고 또 조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 같더니 여전히 반응은 차가워요. 이제 피치가 그리스 신용 등급을 강등했는데 이게 예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 재정위기가 이제는 신용 위기로 번지는 모습인데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C에서 C로 내렸습니다. C는 제한적 디폴트 바로 윗단계입니다. 이 말은 가까운 시일 안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그런데 이번 주에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S&P가 이 디폴트 등급을 부여한 겁니다. 말하는데요. 문제가 된 거는 민간 채권자에 대한 그리스 국채 교환 협상입니다.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사실상 강제적으로 민간 채권자들이 그리스의 국채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점을 그 강등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집단 행동 조항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정부의 빚의 원금을 53.5%를 탕감해야 하는데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하면 나머지 채권단에게도 자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피치는 또 민간 채권단 중에서 이 국채 교환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 집단 행동 조항에 의거해서 강제적으로 교환되는 자, 제가 바로바로 좀 설명 좀 하고 그럴게요. 아까 그 집단 행동 조항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 채권을 갖고 있는 3분의 2의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나머지 3분의 1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법이 집단 행동 조항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그 채권자들은요, 기분이 엄청 나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내가 영수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영수한테 저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영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영수가 그걸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요, 야, 영수야, 너 돈 53.5% 우리한테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수한테 빌려준 그 100만 원이요, 저의 전부예요. 그 중에서 53만 5천 원을 못 받으면 제가 파산해요, 파산.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네가 3분의 1 채권자들 니들이 파산하든 말든 무조건 대세를 따라. 이게 여러분 집단행동 조항입니다. 웃기는 겁니다. 기분 엄청 나쁜 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계속 볼게요. 에 대해서는 디폴트 등급인 D를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국채 교환이 완료되면 곧바로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제한적 디폴트 등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등급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이 같은 피치의 결정이 나기 전에 사실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제한적 디폴트 등급은 유럽 중앙은행과 유로존이 그렇다라고 여길 때에만 중요하다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교환이 되는 그 3분의 1의 그 채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그리스의 CDS도 여전히 문제거리죠. 그렇습니다. 우선 CDS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체결하는 파생 상품 거래로 쉽게 말하면요. 부도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입니다. 화재보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화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해서 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의로 화재를 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만약 고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모두 지급을 하게 된다면 보험사는 파산하고 말 겁니다. 그리스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를 위해서 만든 보험 거래가 CDS인데 그리스의 부도는 사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가 물어줘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자, CDS 다시 설명할게요. 저랑 영수랑 돈 거래를 합니다. 돈 거래를 해요. 영수가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빌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영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철수가 옆에서 저랑 영수랑 돈 거래하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을 철수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수한테 돈을 띠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는 거예요. 불안한 것을. 철수가 그걸 보고요, 저한테 접근합니다.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야, 관훈아, 너 영수 돈 빌려준 거 고민되니?
영수 삶 쫄딱 망해서 돈 못 받을까봐 너 고민돼? 너 고민하지 마. 내가 보증 쓸게. 응? 내가 보증 쓸게. 영수 만약에 사업하다 쫄딱 망하면 그 돈 얼마야? 그거 내가 갚아줄게. 대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자를 좀 줘. 프리미엄을 좀 줘. 이게 여러분 CDS입니다. 그러니까 그 철수가 저한테 그 보증서를 저한테 준 겁니다. 영수가 그 부도나면 대신 돈을 주겠다는 보증서를 저한테 준 건데요. 이게 여러분 CDS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리스에서 터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CDS를 이게 3분의 1이 아까 채권자들이요. 그 돈을 53.5%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53.5%를 못 받으면 저는 파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수한테 100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그런데 100만 원 중에 53만 5천 원을 제가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53만 5천 원을 못 받으면 파산이에요. 저도 역시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야! 철수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봐봐. 영수 봐봐. 얘 부도난 거야. 부도난 거야. 너 나한테 얘 영수 부도나면 돈 준다고 그랬지? 빨리 줘. 그 돈 줘. 얘 부도난 거야. 나 53만 5천 원 떼고 나 못 살아. 나도 파산이야 임마. 빨리 줘. 철수 너 돈 준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이자 줬잖아. 여러분 이게 CDS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통해서요. 그 돈을 뜯기게 된 53.5%의 원금의 53.5%를 떼게 된 사람들이요. 그 CDS를 판매한 회사에 가서 그 은행들에 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야, 부도 맞아. 그리스 부도 낸 거니까 우리 53.5%? 야, 안 돼. 나 못 떼. 나 돈 못 떼. 나 떼면 나 파산이야. 니네가 보증서 쓰니까 돈 줘. 빨리 돈 줘 임마. 이겁니다. 이거. 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CDS를 판매한 그 기업들이 누구냐? 주 기업들이 누구냐? 여러분 미국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이런 그 프리메이슨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요 3월 20일경 그러니까 3월 20일 날 그리스는 그 국채를 막아야 되거든요. 135억 달러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를 막아야 돼요. 3월 20일 날 돌아와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못 막으면 디폴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폴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CDS를 가진 사람들이 CDS 권한을 발동하는 거예요. 가서 달라는 거예요. JP모건한테 가서 모건 스탠리 가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가서 야 니들 팔아먹었으니까 보증서 쓰니까 얘네 디폴트 됐어. 돈 내놔. 그런데 문제는 그 미국의 주요 그 프리메이슨 그 은행들이 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컸어요. 왜냐하면 CDS를 그리스만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 유럽에 대한 모든 애들 거의 다 CDS를 똑같이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보고서가 뭐라고 나왔어요? 3월 20일 날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면 미국의 그 주요 은행들 5개의 그 큰 은행들 그들이 같이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달러도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월가의 그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가봐야 됩니다. 이것이 그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낸 보고서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비밀 보고서가 유출된 건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봐야 돼요, 그날.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지는 모습이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반반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위험한 거는 맞습니다. 위험한 건 맞습니다. 계속 봅시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국채 교환 협상이 시작이 되고, 절차가 시작이 되고, 또, 이 중에서 채권자 3분의 2가, 이제, 손실 확대, 동의를 하면, 이제 모든 채권자들이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CD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집단 행동 조항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은 헤지펀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면,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법안이 승인이
확인이 된다면요. 모든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손실 탕감을 해야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들의 CDS가 발동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 정부가 국채 교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국채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거부할 경우에 이는 CDS 거래에서 규정한 디폴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가 갑자기 디폴트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로 볼지 아닌지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약에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면 CDS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반대로 물어줘야 한다면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겠습니다. CDS란 상품을 판 금융기관도 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AIG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AIG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모기지 증권이 급락하면서 CDS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으로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만요. 현금 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결국 정부의 공적 자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조금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단 행동 조항이라는 게 승인이 되면 그리스 정부에서 그 손실을 물어주든 안 물어주든 어쨌거나 좀 위험한 상황이 양쪽이 다 도사리고 있네요.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명 기 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그렇다면 그리스가 그리스가 디폴트되면 디폴트가 됐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리스 국내적인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그리스 정부가 이제 돈을 못 빌려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급여도 못 주고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네. 당연히 경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또 한 면으로 생각해 볼게는 지금 정부 채권 가격 급락인데요. 지금 그리스 국채 2년물이 60%인데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 된다고 봐야죠. 네. 쓰레기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변 국가 상황 좀 살펴볼까요? 자, 결국은 다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대출을 재계에서 다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드라크마화, 그러니까 옛날 통화죠. 그쪽으로 복귀하면서 유로존을 탈퇴할 것인가. 당연히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재개된다는 얘기는 디폴트 상태에서 대출 재개. 네. 결국은 이거는 부채 탕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훨씬 더 강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변국 상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주변국 상황은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는 유로존에 대한 그 신뢰가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오른쪽에 이제 먼저 나오는데 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죠. 네. 다른 이제 디폴트 우려 국가들. 그러면서 이제 유럽 은행들은 타격을 입고 또 주가는 급락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른 디폴트 우려 국가들도 채무를 돈을 못 갚겠다.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유로존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거쳐서 그리스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은 유로존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좀 이런 사태로 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가정을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리를 해도요. 그리스의 디폴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의 방향이 흐름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요. 위험합니다. 굉장히 많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디폴트 돼서 아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본 것처럼 유로존이 붕괴한다. 유로가 붕괴한다. 여러분, 그러면 세계 경제는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한간에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달러가 이미 붕괴했어요. 아시죠? 달러 제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달러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유는 먼저 유로를 붕괴시키고 유로가 붕괴된 그것을 빌미로 달러가 붕괴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달러를 붙들고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유가 비상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경제도요, 붕괴를 염두에 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900조가 넘는 채무가 있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최근 여러분 로티보이나 나들이 화장품 등 이 튼실하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세계경제 위기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도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기름값이요, 처음으로요, 전국 평균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의 어떤 곳은, 18곳은요, 주유소 리터당 2,300원이 하는 곳도 있다고 집계됐습니다.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당연히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흔히 그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가용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대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물가는 기름값에 여러분 지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배나 비행기 같은 걸로 물건을 사고 팔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 비행기가 뭘로 움직입니까? 석유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그 물건을 만드는 그 원자재가요, 여러분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짜리 어떤 그 제품을 하나, 화장지를 1,000원을 주고 산다고 봅시다. 그런데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는 1,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오른 후에는요, 이것을 한 3,000원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만드는데 예전에는 뭐 300원 갖고 이 화장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석유값이 오르니까 석유를 더 비싼 값에 사야 되니까 500원에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부산에서 생산했으면 서울까지 갖고 오려면 운송비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 운송비가 기름값이 뭐 1,500원이었을 때는 뭐 3,000원이 들었는데 지금 2,000원이 오르니까 뭐 기름값이 운임비에 이렇게 유통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에서 소비까지 올 때 그 모든 비용이 석유값이 다 누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른다,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 우리 서민들의 경제는요, 피폐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특히 여러분 생계형 자영업자들은요, 여러분 기름값 상상의 직격탄입니다. 직격탄입니다. 실례로 여러분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도요, 며칠은 아니고 몇 주 좀 된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그 동네 음식 장사하는 분들이요, 5군데면 2군데인가요? 문을 닫았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오른 지금은요, 유가 비상이 있는 지금은요, 더 심각하죠. 그런데 만약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유가가 150달러, 170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먹고 사는 거 정말 심각해집니다. 부도나는 기업도 여럿 있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유럽은행들이요, 그리스 국채 때문에 수십억 유로가 손실됐다. 이것은 제가 그냥 제 글을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핵폭탄 같은 부채. 지금 현재 미국 부채는요, 여러분 15조 4,200억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 7,347조 원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54년 동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가 53년 동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액수, 이게 지금 미국이란 한 나라가 지고 있는 부채입니다. 만약 재미있는 여러분 이론이 있는데요. 미국 부채를 1달러짜리로 이렇게 일렬로 쭉 놓을 경우 그 길이가요, 약 17억 6천만 킬로미터랍니다. 이 길이는요, 태양으로부터 토성까지의 길이보다도 더 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미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요, 1초에 5천만 원씩 빚이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양과 토성은 물론 계속해서 더 멀리 달러는 점점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는 붕괴했습니다. 미국은 붕괴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를요, NWO가 의도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 이 세 단체를요, 일명 트로이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트로이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영수와 저를 빗대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영수가 사업을 하다가
빚졌습니다. 없어요. 사업 자금이 없어요. 이제 망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와요. 저랑 또 어떤 사람들 3명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랑 순범 형제랑 우리 강우식 성도님이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면 우리 셋이 영수한테 얘기합니다. 너 돈 빌려줄 테니까 너 직원들 대량 해고해. 너 가지고 있는 물품들 정리 좀 해. 긴축 재정 좀 해. 그러면 돈 빌려줄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가 어쨌든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할게. 관훈아,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나 꼭 좀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더니 돌아가서 직원들을 막 대량 해고 막 모가지 그냥 칩니다. 집기들 막 팝니다. 그리고는 옵니다. 저한테 다시. 야, 나 네가 하란 대로 했어. 나 빨리 돈 좀 빌려줘. 나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이자 돌아오는 만기 어음 이거 막아야 되거든. 그랬더니 저랑 이 3명이요 얘기합니다. 너 좀 부족한데? 영수 너 그거 갖고 안 돼. 가서 직원들 정리해고 좀 더 시켜. 그리고 컴퓨터 좀 더 팔고 지금 너 300평짜리에서 살고 있어? 너 100평으로 옮겨. 라고 이렇게 긴축을 또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가지고 영수가요 또 직원 막 목 칩니다. 집기 막 팝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결과적으로 이 회사를 영수의 회사를 일으킬 만한 기초 체력이 이제는 없는 겁니다. 직원들 일해서 돈 벌어서 이 회사를 살려야 될 직원들을 다 친 거예요, 모가지를. 그리고 컴퓨터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토지를 해서 일할 수 공간이 있어야지 돈을 벌어서 돈을 갚는데 그 토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그리스 상황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요, 긴축을 요구한, 이 트로이카가 긴축을 요구한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2010년에요, 그리스 부채 위기가 공식화한 이후에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강도의 재정 긴축을 제시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그때 공기업 매각, 공무원 해고, 그리고 임금 삭감, 연금 삭감 등을 요구했는데요.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다 못해 여러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서 지난해 그리스 GDP는요. 2010년 대비 7%나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 규모는요. 16% 급감했고요. 6만 곳의 중소자영업체가 파산했습니다. 실업률은 20%가 넘어섰고요. 부가세율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국가의 수입은 그러니까 세금은 19%나 줄었습니다. 당연하죠. 법인세가 세금의 가장 큰 세율을 차지하는데 6만 곳의 자영업체가 파산했는데 어떻게 법인세를 내겠어요? 어떻게 국가 수입이 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수입이 주니까 갚아야 될 돈은 있고 이걸 어떻게 해요? 또 외채를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요 1금융권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2금융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금융권은 이자가 비쌉니다. 이짝입니다. 그리스가 하도 재정 긴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 국가 세입이 낮은 상황에서 돌아오는 어음은 막아야 되고 돌아오는 국채는 막아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돈을 이자를 5만 원만 내고 5%만 내고 빌렸으면 이제는 그리스가 너무나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다른 나라부터 돈을 빌려올 때요. 예전에 5%였으면 지금 막 15%씩 줘야 되는 거예요. 2금융, 3금융권 가가지고 신용 등급 낮은 사람들이 막 20%, 30% 막 사채 끌었다시 그 짝이 난 겁니다. 그리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리스의 단물대로 다 빨아먹고요. 빚만 준 형국, 이게 여러분 그리스 사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리스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월 20일 그리스 정부가 돌아올 국채 상환 규모는요. 모두 145억 유로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조 원인데요. 이거 갚지 못하면 그리스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점으로 트로이카가 또다시 그리스에게 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그리스는 결국 채무 상환 능력을
능력이 완전 소진됩니다. 그리고는 무질서한 디폴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디폴트의 그 결과는요, 여러분 유로 붕괴입니다. 그리고 유로 붕괴는 달러 붕괴고요. 달러 붕괴는 세계 경제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그리스 사태를 통해서 종합하면 어떤 것을 이들이 요구하는 거냐? 이 NW 세력이 무엇을 지금 추구하는 거냐? 여러분 세계 경제 붕괴를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좀 하겠습니다. 좀 빨리 갈게요 이제. 마지막 징조입니다. 첫째,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서요 성경 공부하다 걸리면 500불 벌금 낸답니다. 이거 말 그대로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걸렸다, 누가 신고해서 발각됐다, 500불 벌금 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체포됩니다.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한미 FTA가 오는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에 끔찍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터넷 저작권 법안, 소파와 피파가 그건데요. 이게 포함이 되면, 이 저작권법이 발동이 되면요, 우리 심각해집니다. 뭔 말인지 우리 회복계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러시아가 이란 공격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이번 주에 얘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동 국가들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다른 나라와는 별도로 유독 이란과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러 번 강조했듯이 러시아와 이란은 고가 마옥의 전쟁으로 묶여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네 번째요.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아시죠? 페이스북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소됐는데요. 혐의가 약 8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고소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사이먼 등 두 명의 원고가 그 고소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정보 추적 기술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인터넷 활동을 추적했다. 이들은 우리의 현재 위치와 이메일 송수신자 리스트, 인터넷 검색 내력 등을 추적했다. 라고 지금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의 개인정보 추적 금지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이거 생쇼입니다. 쉽게 말해 이겁니다. 언론에 나온 건 뭐냐면 만약에 어떤 웹브라우저 중에 나는 내 개인정보 추적을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를 추집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냐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는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트위터나 또는 어떤 기타 어떤 것을 할지라도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추적 금지 버튼을 눌러도요, 추적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관계 없다는 겁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실상은요, 전혀 실용성이 없는, 전혀 기능성이 없는 그런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요, 마치 백악관에서 잘했다, 개인정보 오용을 막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주요 외신과 우리나라 대다수 언론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참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늘 언론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였습니다. 정부의 하수인이 돼가지고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정부가 주는 보도자료나 그대로 읊어대는, 그게 그동안 언론이 여러분들을 우미나 정책으로 삼았던 우미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하냐? 시온 의정서에 나와 있습니다. 시온 의정서에 보면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미나 시켜라.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들어라라고 여러분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교과서인 시온 의정서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간지죠. 한국일보에서 캠트레일을 죽음의 구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간지에서 이렇게 그동안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요. 참 이례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례적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캠트레일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캠트레일이 음모론의 새 영역으로 부상, 전문적인 추적과 분석 활동을 하는 그룹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태다. 캠트레일이 인류의 효율적 통제를 위한 인구수 조절이나 약물 실험 등 모종의 음모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고도 한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캠트레일의 배경을 수사하려다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캠트레일의 실존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7번째 기사 중에 RFID로요, 노인 돌보미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도됐습니다. 경남 양산시가 RFID 기술을 이용해서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2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노인들의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하는 시스템이랍니다. 실시간으로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 관리한다? 무조건 좋을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노인분들에게만 적용될까요? 기사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안전 관찰 및 응급 구조를 위한 센서를 설치, 이 센서를 통해 활동 감지, 화재 등을 감지해 결론 365일 생활 관찰을 통해 안전 확인과 이력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을요, 365일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예, 365일 관찰하겠답니다. 끔찍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겠죠. RFID 기술인 베리칩으로 우리들 이렇게 할 겁니다. 8번째, IAEA가요,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활동을 확대했다. 군사 목적이 우려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9번째, 천주교에는 예수가 없다. 다음은 여러분, 그 카톨릭 신문에 게재된 그 디팔리 로자리오라는 사람의 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 자기가 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팔리 로자리오는 방글라데시 서북부 나토로에서 남부 치타공 인근 다양에 있는 파티마의 성모 성지를 순례하기 위해 500km 이상을 이동했다. 두 아이와 함께 이 순례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런 수고를 할 아주 훌륭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디팔리 로자리오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병으로 내 몸 왼쪽이 마비됐던 날을 기억한다. 남편은 척추에 심한 고통을 느꼈고 아들은 몸져 누웠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 극복해 나갔다. 이제 다시 성모 마리아 앞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러 왔다. 라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극복해 나갔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50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카톨릭 신문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정과 소공동체에서 성모님의 영감을 주시는 현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치타공의 교구 로렌스 수브라토 보좌 주교는요, 성모 성지 순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님은 우리에게서 자신의 모상을 보기 바란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가 그랬듯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주님의 의지가 실행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키신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녀의 덕과 충실성, 순수성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좋은 순례자가 되도록 한다. 예, 이게 카톨릭 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거래니까요.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수기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디팔리 로자리오라는 이 여인이 500km 이상을 성지순례하면서 걸어왔던 이 길에 그러면서 쓴 이 수기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이 수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입니다. 아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는요 예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만 있을 뿐입니다. 즉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예수상을 안고 있죠. 그 마리아는요 여러분 니무롯의 아들 니무롯의 아내 세미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안고 있다는 그 예수는요 그 동상 속의 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의 아들 다무스입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의 몸이 썩지 않았고 하늘로 올리워 하늘 황후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리아가 안 죽었답니다.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의 황후가 됐답니다. 이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1951년 교황 비오 12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앞서서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면제된 채로 보존되었다 라며 무원죄 회퇴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리아도 잉태되는 순간 마리아가 마리아의 어머니에서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원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무원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에 마리아 무원죄 회퇴를 주장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리아가 예수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겁니다. 사탄입니다. 정확히 사탄의 가치관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정부가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했는데요. 이게 교육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내 IT 보안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지침 변화에 따른 것이다 라고 차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산하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요 지난달 말 각급 기관 보안 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 대책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요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냥 보안 관리 때문에 차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단 대상은요 아마존 웹 서비스, 애플, 아이클라우드, 네이버, 엔클라우드, KT, 유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글 독스, 스프링, 노트 등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편집 서비스 등 총 5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이틀에 걸쳐서 제가 인터넷 차단, 인터넷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 미국, 인도, 일본, 영국 등에서만 정부들이 인터넷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시스템 환경을 여러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회복교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무언가 조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많은 부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은 통해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 회복교회의 목적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늘 이런 날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가 이 땅이 재림하신다는 그 발자국 소리가 커질수록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죄를 끊어내고 말씀 보고 이런 생활을 하셔서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의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힘이 가까운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시대를 분별하라는 그 외침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때를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죄를 끊게 하시고 그래서 구별된 거룩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